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약을 받은 왕자. 세종 23년 기다리고 기다렸던 원손 홍위가 태어났습니다. 세종은 늦게 본 손자라 몹시 기뻐하였지요. 그런데 현덕왕후 홍씨가 아들을 낳고 깨어나지 못하여 결국 영영 눈을 감고 말았지요. 세종과 왕후는 시름에 잠겨 버렸답니다. 그리고 어린 원손을 누구의 손에 맡길 것인가를 놓고 고심하기 시작하였지요. 세종의 후궁으로 차분한 성격에 예의가 바른 혜빈 양씨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홍위는 세종의 후궁이자 자신의 서조모인 혜빈 양씨의 손에서 자랐답니다. 혜빈 양씨는 후덕한 여자였지요. 원손을 친자식 이상으로 정성을 다해 길렀답니다. 태어난 지 3일 만에 어머니를 여인 세손에게 젖을 먹이기 위하여 자신의 둘째 아들을 품에서 떼어 유모에게 맡기기까지 하였지요. 이렇게 자라난 홍위는 18살이 되던 1448년에 세손의 책봉이 되었지요. 세종은 원손을 유난히 귀여워하였답니다. 성삼문과 신숙주 박팽년도 원손을 매우 이뻐하였지요. 홍위를 세손으로 책봉한 세종은 집현전 소장 학자들을 은밀히 불러 세손의 앞날을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왕 세손은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잃었다. 경들은 나와 가까이 있었으니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잘 알 것이다. 부디 내가 죽더라도 왕세손 보기를 나를 보듯 할 것이며 왕세손 대하기를 나를 대하듯 해야 할 것이니라. 경들은 나에게 맹세를 할 수 있겠느냐? 세종이 이렇게 홍위를 걱정한 것은 다 이유가 있었지요. 세종은 자신도 이미 병세가 악화돼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처지였고 세자 역시 오래 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수양은 어릴 때부터 야심이 크고 호기가 많은 인물이었지요. 죽음을 앞둔 세종은 어린 세손이 그들 대군들의 틈 바구니에서 살아갈 일이 걱정스러웠던 것입니다. 1450년 세종이 죽고 문종이 즉위하자 홍위는 세손에서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때 홍위의 나이 10살이었지요. 조선 제5대 왕으로 등극한 문종은 세종이 예상한 것처럼 오래 살지는 못하였지요. 문종은 즉위 2년 3개월 만에 어린 세자를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홍위는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그가 바로 제6대 단종이지요. 당시에는 임금의 나이가 어리면 궁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후비가 수렴청정을 하였는데 당시 궁중의 사정은 그렇지도 못하였답니다. 대왕 대비도 이미 세상을 떠났으며 대비도 왕비도 없었지요. 세종의 후궁 혜빈 양씨가 있기는 하였지만 후궁인 탓으로 정치적 발언권은 없었답니다.
그래서 모든 나란 일을 의정부와 육조가 도맡아 하였고 단종은 단지 형식적인 결제를 하는 데만 그치고 말았지요. 대신들이 의정부로 사건을 올리면 의정부에서 사건을 처리하였고 인사 문제에서도 조정에서 지명된 일부 신하들이 인사 대상자의 이름에 황색 점을 찍어 올리면 왕은 단지 그 점 위에 낙점을 하는 방식이었답니다. 임금인 단종은 허수아비 임금이었답니다. 김종서, 정본, 황보인 등이 정권을 잡고 나란 일을 마음대로 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되자 세종의 아들들, 왕족의 세력들이 커지기 시작하였답니다. 그중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대신들에 대한 불만이 제일 심하였고 세력도 강하였지요. 결국 대신들과 왕족들이 대립을 하기 시작하였답니다. 수양대군은 이름난 학자인 신숙주와 한명회, 권남 같은 사람들을 서서히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고 안평대군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였답니다. 대신들은 대군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않았답니다. 이런 왕족 간의 세력 다툼은 급기야 엄청난 피의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지요. 수양대군은 대신들이 단종을 없애고 안평대군을 왕위에 앉히려 했다는 구실로 김종서를 죽이고 황보인 등을 궁궐로 들게 하여 죽였답니다. 궁궐 문 앞에는 수양대군의 오른팔인 환명회가 죽이고 살릴 사람의 이름을 적은 책인 살생부를 들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환명회는 살생부에 따라서 많은 신하들을 죽여버렸지요. 이 사건이 유명한 계유정난입니다. 계유정난으로 대신들이 거의 참살당하자 조정은 수양대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지요. 수양대군은 영의정에 올랐고 또한 왕을 대신해 서물을 관장하는 등 왕권과 신권을 동시에 장악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안평대군도 강화도로 기양을 보냈다가 나중에 죽이고 말았지요. 수양대군은 계유정난 때 궁을 세운 사람들에게 높은 벼슬도 주고 점차 지방으로 세력을 손길을 뻗어나갔답니다. 정치적 실권이 완전히 수양대군에 의해 장악된 가운데 단종은 송현수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답니다. 그러나 이듬해 수양대군의 왕위 측근과 여러 종친, 궁인 및 신하들을 모두 죄인으로 몰아 유배시켰지요. 두려움에 떨던 어린 단종은 옥새를 수양대군 앞에 놔주고 수강궁으로 옮겼답니다. 그런데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는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수양대군인 세조 즉위 4개월 만에 집현전 학자 출신의 대신들과 일부 무인들이 주동되어 상왕으로 물러앉은 단종을 복귀시킬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당시 세조는 명나라 책명사를 맞이하기 위하여 상왕 단종과 함께 창덕궁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 순간에 유흥부가 세조를 살해한다는 계획이었지요. 하지만 이 계획 또한 무의로 끝나고 말게 되었답니다. 거사에 참여하기로 한 김질이 장인 정찬손에게 이 사실을 알렸기 때문이지요. 결국 이 사건으로 집현전 학자 출신들과 이에 연루된 17인이 투옥되었답니다. 이들은 모두 처형이 되었지요. 단종 복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후 단종은 영월로 유배되어 갔답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한 번의 단종 보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지요. 수양의 친동생이자 세종의 6째 아들인 금성대군이 일으킨 것입니다. 금성대군은 수양이 단종을 상황으로 밀어내자 이에 항의하다가 유배당하는 처지에 놓였답니다. 하지만 거사 직전 관노의 고발로 실패하여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영월로 추방되고 비련의 최후를 맞을 때까지 애달픔을 간직한 채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끝내 세조는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게 된 것이지요. 단종은 한과 원으로 응어리진 채 천수를 다하지 못하고 17살의 약관으로 왕권을 빼앗긴 지 2년 만에 생의 막을 내리게 되었답니다. 송장을 치워주고 부자가 된 사람. 옛날 충청도 어느 마을에 부잣집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주인 집은 권세 있는 양반인데다가 농사도 천석씩이나 하였지요. 그런 집에서 종 노릇을 하고 살았는데 한 번은 주인 심부름으로 서울에 가게 되었답니다. 서울에 주인 양반의 친척 되는 이가 벼슬이 참판이나 되어 아주 떵떵거리고 살고 있었답니다. 그 집에 쌀 2억 가져다 주는 심부름을 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쌀을 2억 짊어지고 서울에 가서 참판댁에 갖다 주니 그 집에서 내려갈 때 노자나 하라고 돈 성냥을 주었지요. 이 사람이 돈 성냥을 받고 보니 집에 있는 아내와 자식 생각이 났답니다. 저잣거리로 가서 식구들 옷을 샀지요. 옷을 사고 나니 돈이 한 푼도 없었답니다. 집에까지 가자면 며칠은 걸리는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지요. 어느 집이고 가서 염치불구하고 하룻밤 쉬어 가자고 해도 어디 한 군데 받아주는 곳이 없었답니다. 여기저기 헤매다가 어느 곳에 가니 번듯한 집이 있었지요.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사정해 보는 수밖에 없다고 문 밖에서 지나가는 사람인데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 쉬어갑시다 하니 아주 반가워하면서 들어오라고 하였지요. 다른 식구는 없고 나이 지긋한 아낙이 혼자 있는데 들어가니 돈 밥 짓고 술도 한 잔 잘 겉들여서 아주 대접을 잘 해주었지요. 그러고 나서 손님께 한 가지 청이 있는데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답니다. 무슨 청인지는 모르지만 거절을 할 수가 없었지요. 이렇게 신세를 지고는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했더니 건너 방으로 데려가서 운목에 덮어놓은 거적을 들추는데 거기 송장이 하나 있었답니다. 웬 선비가 죽어서 거적을 덮어 놓았지요. 그저께 저녁 지나가던 선비가 우리 집에 와서 잤는데 자다 말고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아무래도 연병에 걸려 죽은 듯하여 가장과 다른 식구가 모두 몸을 피하고 저 혼자 이 너른 집을 비울 수 없어 지키고 있었지요. 청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송장을 좀 치워주십시오. 듣고 보니 참 딱하게 되었지요. 연병이라고 하는 것은 돌린 병이니 잘못 건드렸다가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게 무서워서 이 집 식구들도 다 몸을 피했던 것이지요. 이 사람은 조금 무서웠지만 까짓것 사람 목숨이야 하늘에 달린 건데 어쩌랴 하고 기꺼이 송장 치는 일을 맡았답니다. 쑥을 태워 연기를 피워놓고 염을 하여 송장을 깨끗하게 닦고 거적에 둘둘 말았지요.
그걸 지게에 짊어지고 횃불을 피워들고 먼 산에 올라가 구덩이를 파고 잘 묻어주었답니다. 그렇게 밤새 장사를 치르고 나니 날이 환하게 새었지요. 주인 안악이 고맙다고 아침을 잘 차려주는 걸 먹고 나니 노자까지 듬뿍 주었답니다. 노자를 받아들고 지게를 지고 막 나서려는데 주인이 따라 나와 보자기에 쌓인 길쭉한 통을 하나 주면서 이건 죽은 선비가 지니고 있던 것인데 아무래도 송장친 사람이 가지는 게 옳겠습니다. 하였지요. 가만히 보니 비단 보자기로 둘둘 말아 싼 것이 예사 물건이 아닌 것 같았답니다. 통은 사방을 종이로 바르고 벌건 도장을 찍어 놓았는데 종이에 글자가 적혀 있었지만 이 사람이 까막눈이라 읽을 수가 없었지요. 바로 들고 거꾸로 들고 보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한 선비가 지나가다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깜짝 놀랐답니다. 이보시오, 이걸 어디서 났소? 아, 나도 얼떨결에 얻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그건 충청 감사가 임금에게 보내는 편지통이요. 듣고 보니 일이 참 복잡하게 되었지요. 그 선비가 임금에게 가는 편지를 들고 가다가 변을 당한 것이지요. 이왕 이게 내 손에 들어왔으니 내 손으로 임금님께 편지를 전하는 수밖에 없다 하고 그 길로 도로 서울로 올라갔답니다. 서울에 가서 대궐을 찾아갔지요. 문지기가 못 들어가게 막는 것을 편지통을 내보이니 당장 안으로 들여보내 주었답니다. 너는 어떤 백성인데 이런 중한 편지를 가지고 온 것이야?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임금님께 고했지요. 임금님이 그 말을 다 듣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는 네가 큰일을 하였구나. 듣고 보니 네 주인이 큰 부자인 모양인데 그 재산을 네가 좀 나누어 가져도 되겠구나. 하더니 사람을 시켜 의관을 가져오라 해서 그걸 주면서 이것은 내 명령이다. 이 옷을 입고 관을 쓰되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된다. 임금의 명인이 어길 수가 없었답니다. 이 사람이 도포를 입고 관을 쓰고 지게를 지고서 집으로 갔답니다. 그 꼴을 해가지고 집에 가니 주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이놈이 서울을 가더니 미쳐서 왔구나. 종놈 주제에 감히 도포를 입고 관을 써 하고 야단을 하면서 옷을 벗기고 관을 벗겨 갈기갈기 찢어버렸답니다. 그러고는 괘씸한 놈이라고 따귀를 때렸지요. 그래서 실컷 얻어맞고 드러누워 있었답니다. 이때 대궐에서는 임금이 주인 친척 되는 참판을 불러가지고 명을 내렸지요. 경은 지체 없이 친척되는 충청도 아무개네 집에 가서 그 집 중아무개가 아직 내가 준 의관을 잘 입고 쓰고 있는지 알아보고 오라. 만약에 그 의관에 손을 댄 자가 있으면 중벌을 내리겠노라. 참판이 부랴부랴 충청도로 내려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친척되는 부자가 일을 내놓았지요. 도포고 관이고 발기발기 찢어 놓은 것입니다. 임금이 내린 물건을 그 꼴로 만들어 놓았으니 목기 10개인들 살아날 리가 없었지요. 아이고 이 사람아, 자네가 큰일을 저질렀네. 이 일이 삼감께 알려지면 자네도 죽고 나도 죽네. 주인이 내막을 들어보니 이것 참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지요.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하는 수 없네. 그 종놈을 잘 구슬려서 이 일을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해야겠네. 그놈 종문서를 태우고 땅 마직이나 나누어 주는 게
상책일세. 그렇게 해서 무사하다면요. 그렇게 하고 말고요. 이렇게 해서 종문서를 태우고 천석 농사 중에 500석을 뚝 떼어주니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부자가 돼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병든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내외가 살았는데 나이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다가 어찌어찌 공을 들여 늙음하게 아들 하나 낳았답니다. 귀한 아들이라 금이야 오기야 하고 불면 꺼질세라 쥐면 터질세라 고이고이 키웠지요. 그렇게 갖은 정성으로 나이 15살 먹도록 키워놨더니 당최 약골이 되었답니다. 곡에 넘어 감기가 왔다는 소문만 나도 재채기부터 하고 밖에 두어 걸음만 나갔다 와도 골골 앓았지요. 부모님은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다 보이고 좋다는 보약은 다 구해다 먹여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 사시사철 골골 앓는 게 일이었지요. 이쯤 되니 자식이 없을 때보다 걱정이 더 많아졌답니다. 비가 와도 걱정, 바람이 불어도 걱정이 되었지요. 그렇게 사는데 하루는 이 집에 과객이 하나 찾아들었답니다. 과객이 찾아오면 마땅히 반갑게 맞아들여 대접해야 할 일이지만 아들 하나 있는 것이 밤낮 골골 앓으니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답니다. 죄송한 말씀이오나 딴 데 가서 하룻밤 유하시면 안 될까요? 왜 그러시오? 이 댁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딴 일은 없으나 아들 녀석 병치레가 끊일 날이 없어 그럽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더더욱 묵어야겠소. 과객이 하는 말을 들으니 병을 잘 볼 줄 아는 사람 같았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맞아들여 대접을 잘 하고 나서 아들의 병을 좀 봐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았지요. 과객이 아들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더니 그동안 어떻게 키웠냐며 꼬치꼬치 물었지요. 그래서 늙음하게 아들 하나 얻어 금이야 오기야 하고 키운 내력을 소상하게 말해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과객이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한참 빙빙 돌더니 들어와서 하는 말이 이것은 다른 병이 아니고 집 밖에 살이 끼어 생긴 병이니 살을 막지 않고는 아드님 목숨이 1년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1년을 기약할 수 없다니 가슴이 내려앉았지요. 내외가 바짝 매달려 제발 살을 막을 방도를 일러달라고 보챘답니다.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들 목숨을 살리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십시오. 이 댁을 둘러싸고 있는 돌담에 살이 끼었으니 돌담을 헐고 새로 쌓되 이 일은 반드시 병자가 손수해야 할 것입니다. 돌 하나라도 남이 손이 닿으면 효염이 없을 것이니 명심해야 합니다. 과객이 떠난 뒤에 내외는 아들을 시켜 돌담을 헐게 했답니다. 밤낮 골골 앓는 놈에게 그 힘든 일을 시키자니 뼈가 다 녹는 것 같았지만 별 수가 없었지요. 아들은 비실비실 하면서도 제가 살 길이 그것밖에 없다 하니 이를 악물고 돌담을 허는데 워낙 기운이 없어서 첫날에는 겨우 돌멩이 5-6개밖에 헐지 못했지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조금씩
힘이 붙었답니다. 둘째 날에는 여남은 개를 헐고 셋째 날에는 스무 남은 개를 헐어내고 밥도 한 끼에 겨우 한술 먹던 아들이 열흘이 지나 돌담 한 귀퉁이가 허물어질 때쯤 돼서는 한 그릇을 거뜬히 비웠답니다. 살마기가 효염이 있긴 있구나. 돌담이 차차 허물어질수록 아들놈 기운도 살아나고 밥그릇도 잘 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한두 달이 지나서 돌담을 다 헐어낼 때쯤 돼서는 아들 병이 반이 다 나았답니다. 서너 달 지나 새로 돌담을 다 쌓고 나니 언제 아팠냐는 듯이 말짱이 나았지요. 온몸에 살도 포동포동 오르고 기운도 제법 실해졌답니다. 살마기 돌담을 새로 다 쌓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살마기 방도를 가르쳐준 과객이 다시 찾아왔답니다. 얼마나 반갑고 고마웠겠어요. 아들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극진히 대접을 하였지요. 그리고 나서 손님께서는 어찌 그리 살을 잘 보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건 제가 좀 허풍을 떤 것뿐입니다. 이댁 아드님이 워낙 일을 안 하고 커서 병골이 된 듯하여 일을 좀 시키면 나을까 하고 그랬지요. 살은 무슨 살이겠습니까? 먼지 건달 이야기. 옛날에 건달 하나가 살았습니다. 돈이 한 푼도 없어서 털어도 먼지밖에 나오는 게 없다고 해서 먼지 건달이라고 불렸지요. 그런 사람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아무데나 자고 아무거나 먹고 살았지요. 그렇게 떠돌아다니다 보니 느는 것이라고는 배짱과 넉살뿐이었답니다.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시장에서 주막을 들렀는데 마침 툇마루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두부가 한 함지 있었지요. 그 옆에 두부 만들다 남은 비지가 한 주발 있기에 그것이나 좀 얻어 먹을까 해서 주모를 불렀답니다. 주모, 나 좀 보시오. 예, 무얼 드릴까요? 네, 지금 몹시 시장한데 수중에 돈이 없어 그러니 저 비지 한 숟갈만 좀 주시구려. 그 은혜 잊지 않으리다.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여기가 어디라고 돈 한 푼 안 내고 음식을 얻어먹으려고 해. 닳고 다른 먼지 건달이 이쯤 욕을 먹고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지요. 살인문 아래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틈만 엿보고 있으니 뒤뜰에서 꿀꿀하고 돼지가 울었답니다. 그때 마침 주모가 물을 길러 물동이를 이고 문 밖으로 나가고 있었지요. 그때 옳았구나 하고 뒤뜰로 들어가서 돼지우리 문을 따고 돼지를 내몰았답니다. 돼지가 나와서 두부를 보고 가만히 있을 리 있겠어요. 두부 함지에 코를 쳐박고 그걸 다 해치워 먹었답니다. 주모가 물동이를 이고 돌아와 보니 난리가 났지요. 우라통이 터져서 먼지 건달에게 삿대질을 하였답니다. 멀쩡하게 두 눈 뜨고 돼지가 이 꼴을 만들도록 뒀단 말이오. 난 또 그 돼지가 돈 내고 먹는 줄 알았지. 먼지 건달이 이렇게 말하고는 저도 돼지처럼 두부 함지에 코를 박고 돼지가 먹다 남은 두부를 먹어 치웠습니다. 그 더러운 걸 왜 먹어요? 주모가 질색을 하니 돼지가 돈 내고 먹다 남은 것 좀 먹는데 무슨 참견이요? 이렇게 말하였지요. 또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한 부잣집에 들렀답니다. 하룻밤 자고 가기를 청하니
들어오라고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저녁상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지요. 주인 밥상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으면서 저 앞에 갖다 놓은 상을 보니 찬밥 한 덩이에 물 한 그릇, 소금 한 접시 뿐이었지요. 시장하여 먹긴 먹었는데 뒤끝이 찜찜하였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니 주인이 갓난 아기를 안고 들어와 둥게둥게 얼르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어지간히 귀히 키우는 자식 같았지요. 그 참 복스럽게 생긴 아이로군요. 손자입니까? 늙음하게 얻은 막둥이라오. 5대 독자지요. 먼지 건달이 아기를 들여다보면서 까꿍까꿍 어르는 채 하다가 주인이 안 보는 사이에 슬쩍 다리를 한번 꼬집었답니다. 그러니 아이가 새파랗게 질려서 까무라치는 듯이 울어댔지요. 아이가 까무라치니 이 집 어른들이 안팎에서 와르르 쏟아져 나와가지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난리 법석을 떨었답니다. 먼지 건달이 그 꼴을 보고 있다가 이러실 게 아니라 아기 혼자만 남기고 주위를 다 물리시오. 내 이 병을 고칠 방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집 식구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니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식구들이 다 물러가니 좀 뜸을 들이다가 아기가 약을 안 먹으려고 하니 아기 어머니 젖을 한 숟갈만 짜 들여보내시오. 하니 부랴부랴 젖이 한 숟갈 들어왔답니다. 그걸 떠먹였지요. 아기가 다리 한번 꼬집어서 터진 울음이 얼마 가지 않았지요. 젖 한 숟갈 떠먹이니 뚝 그쳤답니다. 이래 놓으니 용한 의원을 만나 아기 목숨을 살렸다고 대접이 달라졌답니다. 저녁상이 새로 들어오는데 상다리가 부러지게 잘 차려왔지요. 그리고 그 먼지 건달이 밥알 몇 개 남겨두었다가 동글동글 환약처럼 만들어가지고 머리맡에 뒀다가 자고 일어나니 딱딱하게 말랐을 것 아니에요. 아침에 그걸 주인에게 주면서 대접을 잘 받고 그냥 갈 수 없어서 내 귀한 약을 드리겠소. 아기가 다음에 또 어제처럼 까무라치게 울거든 이 환약을 젖어 개어 먹이시오. 그럼 나을 것이오. 이렇게 말하니 주인이 감지덕지하면서 귀한 약을 받고 그냥 보낼 수 없다고 돈 꽤나 후히 건네주었답니다. 만석군이 천석군이 된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만석군 부자가 살았답니다. 이 사람이 집에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지요. 그런데 이 고양이가 얼마나 야무지고 단단한지 살을 만져보면 꼭 돌 같았지요. 그래서 돌고양이라고 불렀답니다. 한 번은 이 만석군이 병이 들어 누웠는데 누가 그러기를 이 병에는 돌고양이 고기를 먹으면 낫는다고 하였답니다. 그래서 집에 키우던 돌고양이를 잡아다 매달아 두었지요. 다음날 죽여서 고기를 먹으려고 말이지요. 그런데 고양이가 밤새 야옹야옹 우는 것을 보니 참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고양이 고기를 약으로 조금 쓰려고 죽일 것까지야 있겠어. 엉덩이 살을 조금 베어내고 도로 꿰매주면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 다음날 고양이를 묶어 매단 채로 엉덩이 살을 조금 베어냈답니다. 그리고는 상처를 도로 꿰매서 풀어주었지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눈을 하얗게 뜨고 크게 한번 야옹하고 울더니 달아나 버렸답니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그냥 사라져 버렸지요.
고양이 고기를 먹은 덕분인지 만석군은 그 뒤로 곧 병이 나았고 고양이를 까맣게 잊어버린 채 몇 해가 흘렀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떤 스님이 동냥을 하러 왔지요. 만석군이나 되니 집에 돈이고 양식이고 아주 많았답니다. 그래서 스님 바랑이 불룩하도록 돈량에다가 쌀에다가 푸짐하게 시주를 하였지요. 그랬더니 스님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서는 혼잣말로 그런데 살이 끼었군. 살이 끼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지요. 그 소리를 주인은 못 듣고 하인들이 들었답니다. 저 스님이 나가면서 뭐라고 그러시는 것이야? 예, 살이 끼었다고 그러십니다. 주인은 놀라서 달려나가 스님을 붙들었답니다. 스님, 그게 웬 말이십니까?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주인이 더 잘 아실 텐데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산 것을 모질게 다룬 일이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몇 년 전에 돌고양이 살을 베어먹은 일이 있었지요. 아, 사실은 몇 년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지요. 바로 그 돌고양이가 앙심을 품고 몇 년 동안 해물만 먹고 힘을 길러 얼마 뒤 주인을 해치러 올 것입니다. 고양이가 앙심을 품으면 반드시 사람을 해친다고 하고 또 고양이가 해물을 먹으면 엄청나게 힘이 세어진다는 말을 들은지라 등골이 서늘해졌답니다. 그럼 살 방도는 없습니까?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돈을 한 짐 싣고 북쪽으로 가십시오. 가다 보면 개를 파는 집이 많을 것이요. 그중 반드시 호박개라고 하는 것을 3마리 사되 돈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개를 집에 데려오면 묶어두지 말고 개가 하는 대로 가만히 두십시오. 스님이 이 말만 남기고는 바람같이 가버렸답니다. 만석군은 그 다음날 날이 밝는 대로 길을 떠났지요. 돈을 한 짐 말에다 싣고 북쪽으로만 갔답니다. 북쪽으로 가다 보니 개를 파는 집이 많이 있었지요. 개를 파는 집마다 말을 멈추고 호박개 있소? 하고 물었지만 호박개라니 그런 개 이름은 난생 처음 들어봤소? 하고 말하였지요. 호박개 있단 집은 없었답니다. 가다가 날이 저물 무렵 어떤 허름한 집에 들려 물으니 호박개는 왜 찾소? 저기 있는 개가 호박개요? 하였지요. 너무 반가워서 주인이 가리키는 쪽을 보니 참 꼴이 말이 아닌 개가 3마리 있었답니다. 덩치는 주먹만한 것이 눈에는 눈곱이 덕지덕지 끼었고 못 먹어서 바싹 여위어 참 볼품이 없었지요. 값을 물으니 그 돈 한 짐 싣고 온 걸 다 부르더란 말입니다. 다리 튼튼한 개의 100갑절도 넘는 값이었지요. 그래도 그 돈을 다 주고 호박개 3마리를 샀답니다. 호박개를 사가지고 집에 내려다 놓고 스님이 시킨 대로 묵지도 않고 개가 하는 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었지요. 그랬더니 그중 한 놈은 대문간에서 자고 한 놈은 중문간에서 자고 한 놈은 마루 밑에서 잤답니다. 먹이를 먹는데 고기야 뼈다귀야 아무리 좋은 먹이를 줘도 꼭 찹쌀죽만 먹었지요. 그렇게 해서 며칠이 지났답니다. 어느 날 밤 저 멀리서 천둥치는 소리가 나면서 파란 불빛이 길게 뻗치는데 그 불빛이 자기 집 쪽으로 오고 있었지요.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얼른 식구들을 딴 집으로 보내고 주인 혼자서 다락에 올라가 문틈으로 내다보고 있었답니다. 조금 있으니 벼락치는 소리가 나면서 덩치가 호랑이만한 것이 성큼 나타나는데 가만히 보니 전에 그 돌고양이더란 말이지요. 돌고양이가 앞발을 곤두세우고 대문으로 들이닥치는데 대문을 지키던 개가 그냥 죽은 척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고양이가 달려들면 맞서 싸워야 할 텐데 그냥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답니다. 고양이가 대문을 열고 중문으로 들이닥치는데 중문 지키는 개도 그냥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지요. 그 두 놈이 월신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동안 고양이는 중문도 열고 앞마당을 가로질러 마루 위로 날아올랐답니다. 고양이가 마루 위로 달려드니 그제야 마루 밑을 지키던 개가 펄떡 뛰어올라 고양이에게 달려들었지요. 호박개가 덩치는 작아도 얼마나 날쌘지 호랑이만한 돌고양이를 어지간히 당해내고 있었답니다. 물고 뜯고 싸우는데 아주 난리가 났지요. 그렇게 한참 동안 싸우다가 개가 슬슬 밀리기 시작하였답니다. 힘으로 도저히 못 당하니 밀리고 있었지요. 이거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그때서야 중문 지키던 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번개같이 고양이에게 달려들었답니다. 먼저 싸우던 개는 마루 밑으로 들어가 죽은 듯 엎드려 있고 또 한참 싸우다가 힘이 빠져 슬슬 밀리니 이번에는 대문 지키던 개가 달려들어 싸우고 먼저 싸우던 개는 도로 중문 아래로 가서 가만히 엎드려 있었지요. 이렇게 번갈아 싸우니 고양이도 당해낼 수 없었답니다. 다른 개가 싸우는 동안 가만히 엎드려 힘을 모아두었다가 달려들고 하니까 못 당하는 것이었지요. 밤새도록 싸우다가 날이 샐 무렵에야 고양이가 나가 떨어지게 되었답니다. 개 3마리도 지칠 대로 지쳐서 축 늘어져 버렸지요. 주인이 나와서 고양이를 불에 태워 없애버리고 개들은 안에다 방에 누이고 찹쌀죽을 끓여다 먹여서 겨우 살려두었답니다. 그래도 2마리는 살고 1마리는 죽었지요. 죽은 개를 양지 바른 곳에다 고이 묻어주고 나니 살아있는 개 2마리도 슬그머니 어디론가 가버렸답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요. 며칠 뒤 주인이 꿈을 꾸는데 하얀 노인이 나타났지요. 개의 은혜를 갚으려거든 앞으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해에 딱 1000석씩만 거두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그 뒤로 한 해에 딱 1000석씩만 거두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행여 잘못해서 1000석에다 단 몇 석만 더 거두어도 개 무덤에서 개 울음소리가 났답니다. 이렇게 만석군이 1000석군이 되었다는 이야기이지요. 아버지 재산과 지혜로운 사또.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자가 살았답니다. 큰 부자는 딸 하나를 시집 보내고 뒤늦게 아들을 얻었지요. 그런데 부자는 곧 큰 병이 들어 남매를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게 되었답니다. 내가 죽거든 너희 남매는 부디 의좋게 지내거라. 집안의 재산은 모두 큰애가 갖고 작은애는 갓과 두루마기 1벌과 신발 1켤레 그리고 종이 1뭉치를 갖도록 하여라. 그리고 부자는 눈을 감고 말았지요. 그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갸우뚱하였답니다. 아니,
왜 욕심 많은 딸에게 집 재산을 다 주고 대르리를 외아들에게는 너저란 물건만 남겨주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상한 일이야. 누이는 유언대로 재산을 모두 차지했고 남의 눈 때문에 체면상 고아가 된 남동생을 데려다 키우게 되었지요. 그러나 누이는 남동생이 12살이 되자 갓과 두루마기와 신발과 종이를 주며 매정하게 내쫓았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내게 물려주신 것이야. 너도 이제 다 컸고 나도 친정 동생 데려다 키운다고 눈치 보기 싫으니 어서 이걸 갖고 네 갈 길을 가거라. 남동생은 당장 잘 곳도 없었지요. 여기저기 떠돌며 고달프게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일을 능숙하게 할 나이는 안 되어서 밥벌이 하기도 힘들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한 남동생은 누이를 찾아갔지요. 누님, 저도 장사라도 해보게 재산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나는 아버님 유언대로 했을 뿐이니 이제 더 이상 아무 부탁도 하지 마라. 남동생은 억울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아버지의 참뜻을 알 수가 없어 결국 관가에 찾아가 호소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사정 이야기를 들은 사또는 고개를 내저을 뿐이었답니다. 유언이 그러하니 어떡하겠느냐? 남동생은 새로운 사또가 올 때마다 다시 호소하였으나 대답은 한결같았고 속 시원한 해결이 나지 않았지요. 그러던 중 아주 슬기로운 사또가 부임해 와서 이 사건을 맡게 되었답니다. 사람들은 재판을 구경하려고 구름같이 몰려들었지요. 이번엔 재판을 잘하기로 유명한 사또께서 오셨다는군. 아무리 유명해도 어쩔 수 없을 게요. 아들 사정이 아무리 딱하다 해도 유언이 그런 걸 어떡하겠소? 잠시 후 사또는 남매를 불러들인 뒤 다른 사또와 마찬가지로 묻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의 유언 내용이 사실이 틀림없는 것이야? 너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너희는 몇 살이었더냐? 그때 저는 이미 시집을 갔고 남동생은 6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남매 간의 우애로서 원만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 구경 왔던 사람들이 실망하며 성급하게 수군거렸지요. 이번에도 별 수 없군. 괜히 힘들게 구경 왔지 뭐여. 그런데 사또의 말은 계속 이어졌지요. 그러나 재판을 하는 이상 옳고 그름을 가릴 수밖에 없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딸과 아들의 차별이 없다. 그런데 이미 다 자라 출가해서 생계에 걱정이 없는 딸에게만 전 재산을 주고 고아가 된 어린 아들에게 냉정하게 한 푼도 주지 않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 사람들은 사또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사또는 누이를 향하여 엄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그때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남매에게 그 많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거나 어린 동생에게 더 많이 물려주게 되면 네가 불만을 품을까 염려하였을 것이야. 또한 네 동생이 혹시 간사한 자들에게 재산을 뺏기지 않을까도 걱정되었던 것이지. 그러나 전 재산을 일단 성장한 누이에게 맡겨두면 제 재산으로 알고 잘 관리하리라 믿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동생이 자라면 누이가 적어도 재산의 반은 나누어 주길 바라셨을 것이야. 그런데 만약 네가 지금처럼 재산을 다 차지하고 악독하게 굴 경우를 생각하여 네 동생에게
4가지 물건을 남겨주신 것이다. 지금처럼 억울한 일을 종이에 쓴 다음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고 신발을 신고 관가에 찾아가 호소하라는 뜻으로 말이지. 아버님, 누이는 그제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눈물을 흘렸고 남동생은 아버지의 깊은 뜻에 감동이 목 놓아 울었답니다. 사람들은 사또의 지혜로운 판결과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탄을 하였지요. 남매는 듣거라.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테니 이를 잘 받아들여 행하도록 하여라. 남매는 큰 절을 하고 물러났고 누이는 재산의 절반을 동생에게 나누어 주고 평생 동안 우애 있게 지냈다고 합니다. 굴러다니는 사람. 옛날 어느 마을에 고지식한 젊은이가 살았답니다. 젊은이는 산에서 나무를 한 짐 해가지고 내려오다가 길가에 지게를 받쳐놓고 앉아 땀을 닦으며 한숨 돌리고 있었지요. 그때 사또나리 행차시오. 산 모퉁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저리 비키거라. 젊은이는 몸을 벌떡 일으켜 숲속으로 피했지요. 가마의 앞 뒤로는 벼슬아치들이 팔을 휘저으며 걸어오고 있었답니다. 젊은이는 숲 속에서 사또의 행차를 훔쳐보았지요. 그때 사또의 행차가 갑자기 멈추더니 벼슬아치 한 사람이 젊은이의 나뭇집 앞에 와서 호통을 쳤답니다. 저리 비키거라. 젊은이는 고개를 갸우뚱하였지요. 지게를 보고 호령을 하다니 비키지 못할까? 젊은이가 뛰어나가려고 할 때 벼슬아치는 발로 작대기를 걷어차 버렸답니다. 그 바람에 지게가 쓰러지고 나뭇집이 언덕 아래로 와르르 쏟아져 내렸지요. 사또의 행차가 지나간 뒤 젊은이는 지게가 있는 언덕 아래로 뛰어갔답니다. 나무찜이 무슨 죄가 있다고 발로 차서 쓰러뜨린담. 젊은이는 분하여 엉엉 울었답니다. 그때 지나가던 나그네가 젊은이에게 물었지요. 누가 죽었소? 왜 그렇게 통곡을 하시오? 높은 나리가 행차하는 것이지만 이건 너무합니다. 길가에 세워둔 지게더러 비키라고 호령을 하더니 이렇게 발로 차서 쓰러뜨려 놓았습니다. 젊은이는 아까 벌어졌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했습니다. 나그네는 삿갓을 눌러쓰고 말했지요. 벼슬한 사람은 세도가 높아서 그런 일쯤은 예사로 한다네. 자네도 억울하면 벼슬을 하게나? 그래, 나도 벼슬을 한번 해보자. 젊은이는 지게를 그대로 놓아둔 채 터덜터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벼슬을 하는 것일까?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군. 젊은이는 삿갓을 쓴 나그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답니다. 그러고는 나그네가 간 쪽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지요. 여보시오, 어르신. 왜 그러나? 어르신, 저도 벼슬을 하고 싶습니다. 못된 벼슬아치들을 혼내주려고요. 아주 좋은 생각이로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벼슬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벼슬을 하려면 과거를 보아야지. 과거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허허, 과거가 무슨 물건인 줄 아는 모양이지. 그럼 사람입니까? 자네는 과거를 볼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군. 그럼 저는 벼슬을 하지 못한단 말씀이십니까? 젊은이가 다그쳐 묻자 나그네는 산 허리에 걸린 구름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벼슬이란 저것과 같은 걸세. 벼슬은 뜬 구름과 같은 것이야. 그것을 꼭 잡겠다면 한양에 가서 한 2, 3년 굴러다녀 보게나. 나그네는 이 말을 남겨놓고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한양에 가서 2, 3년 굴러다녀? 그러면 벼슬을 할 수 있다고? 젊은이는 그 길로 한양으로 올라갔지요. 한양에는 벼슬을 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돈을 싸들고 와서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벼슬을 사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를 보아 벼슬을 하려는 선비들로 들끓었지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막상 벼슬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답니다. 시골에서 나무를 해다가 팔아먹고 사는 고지식한 이 젊은이도 벼슬을 하러 온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되었지요. 젊은이는 나그네가 가르쳐준 대로 한양에 닿자마자 길바닥을 굴러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한 2, 3년 굴러다니다 보면 벼슬을 하겠지. 고지식한 젊은이는 남들이 흉을 보아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저 한 길을 대굴대굴 굴러다녔지요. 그러느라고 젊은이의 옷은 넉마가 되었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젊은이에게 물었지요. 팔다리가 멀쩡한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굴러다니시오? 벼슬을 하려고 그럽니다. 뭐? 벼슬을 하려고? 젊은이는 낮에 그렇게 굴러다니고 밤에는 움막 속에서 잠을 잤답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얻어 먹었지요. 그쯤 한양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굴러다니는 사람에 관해 이야기를 하였답니다. 자네 굴러다니는 사람 보았나? 보았지. 벼슬을 하려고 굴러다닌다던데. 그렇게 한 2, 3년 굴러다니면 꼭 벼슬을 한다더군. 머리가 어떻게 되었나 봐. 아니야. 말하는 것을 보니 정신도 팔다리처럼 아주 멀쩡하더군.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윽고 이 소문은 대궐에까지 퍼져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지요. 벼슬을 하려고 굴러다니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 소문이 정말인가? 그러옵니다. 네, 오늘은 거리에 나가서 그 젊은이를 한번 만나보겠노라. 임금님은 변장을 하고 신하들과 함께 거리로 나왔답니다. 과연 듣던 대로 한 젊은이가 거리를 대굴대굴 굴러가고 있었지요. 임금님이 그 앞으로 가서 물었답니다. 왜 굴러다니요? 벼슬을 하려고 그럽니다. 젊은이는 여전히 그렇게 대답을 하였지요. 임금님은 젊은이를 살펴보며 계속 물어보았답니다. 어떤 벼슬이 하고 싶으오? 아무 것이라도 좋습니다. 정승 벼슬이 하고 싶으오? 아무 것이라도 좋습니다. 임금님은 마지막으로 물었지요. 임금을 할 생각은 없소? 이 말을 듣던 젊은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하셨소? 임금을 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소이다. 젊은이는 다짜고짜 임금님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이 못된 놈, 임금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신 것인데 그따위 소리를 함부로 짓거리다니. 젊은이는 또 임금을 때리려고 하였지요. 신하들이 가로막지 않았더라면 큰일이 날 뻔하였답니다. 뺨을 맞은 임금님은 조금도 화를 내지 않았지요. 임금님은 신하들과 함께 대궐로 돌아왔답니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임금님은 그 젊은이를 대궐로 불러들여 높은 벼슬을 주었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